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번에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이라는 책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 모차르트 그리고 바흐, 베토벤, 슈만, 브람스, 스트라빈스키에서 6명의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에 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과제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인물에 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해서 세 번째, 이 책의 형식을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네.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평가의 기준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흥미롭게 그 인물에 관해서 그 인물에 관한 정보, 흥미로운 내용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나 그 인물의 음악 세계와 일생과 음악 세계 일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소개하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평가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 역시 이게 글이다 보니까 글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완결성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나. 그다음에 굳이 말한다면 세 번째로 요 작가의 방식 뭐 이런 문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썼나라는 것들. 그게 이 좋아서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반대로 그렇게 따라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그 스타일 여러분이 알아야 또 따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나라는 어떤 또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 글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할 얘기 아까 민성이 할 얘기 있었어? 아니. 그, 문체에 따라 쓰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할 수 있는 만큼 선생님, 합니다. 저희, 음, 여기 제가 숙제 찍어둔 거에서 뭔가 음,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야. 뭐길래? 잠시만요. 여기서 뭔가 불안. 자기 말로 그 음악가를 맞아! 소개하는 글쓰기라고 써져 맞아, 맞아. 있는데, 그 자기 말로라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 네. 원래 있는 A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자기 말로 하는 아, 부분들이었고 요 챕터 다음에 이 책의 연장선에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관계 없습니다. 뭐 그것까지 할 수 아예 하자는 거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여러분 방식대로 쓰면 되는 거고 소연이 발표하고 우리 해나부터 돌아가면서 소연이 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이 발표하겠습니다. 핸델은 바흐와 같이 바로크 후기의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핸델은 1685년 2월 23일 독일의 작은 도시 할레에서 태어났다. 핸델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핸델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이자 미용사였기 때문에 핸델이 음악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악보가 돈이 되지 않아 유럽 음악가들은 후원자를 절박하게 찾아다녔다. 하지만 핸델은 운이 좋게도 어린 나이서부터 재능을 알아봐준 영주 덕분에 음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핸델이 작은 시골 도시인 할레를 유명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은 영주는 핸델에게 스승을 붙여 과외를 시켜주고 심지어 11살의 나이에 베를린으로 음악 유학까지 보내주었다. 핸델이 태어났을 때 63세였던 핸델의 아버지는 핸델이 13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다. 자신의 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의 아버지는 유언으로 핸델이 법관이 되라고 하셨고, 당시 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 유언의 효과는 강력했다. 불효자가 될 수 없었던 핸델은 똑똑하게도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도록 교양 차원에서 공부하겠다 하고 애매한 선언을 적은 후 할레 대학교를 진학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실력을 잘 활용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 핸델은 법대 공부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똑똑하지만 포기가 빨랐던 핸델은 대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그 당시 칼뱅파 교회라고 불렸던 할레 대성당의 오르간 주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 지역의 중심은 교회, 성당이었고 오르간은 교회 건축의 상징이자 활용 점정이었다. 당연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게 맡긴다.
첫 뮤지션 커리어를 오르간 주자로 시작한 핸델은 음악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자 자기 증명의 욕구였을까? 알 수 없지만 핸델은 평생 동안 넓은 물,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했다. 그렇다 핸델은 야심가였다. 법학을 버리고 음악에 올인했으니 음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리라 마음먹었다. 물론 돈도 끝내주게 벌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핸델은 18살 때 뮤백으로 가서 당시 오르가니스트의 거장 디트리히 북스테후데를 만나 그에게 음악을 배웠다. 핸델의 천재적인 오르간 연주 솜씨와 작곡 능력이 마음에 들었던 북스테우데는 핸델에게 자신의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북스테우데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북스테우데의 딸인 마르가리타와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르벡을 떠났다. 하나의 다른 이야기로는 핸델이 떠난 지 2년 후에 바흐 역시 북스테우데의 음악에 감명을 받았고 북스테우데 역시 핸델 못지않은 바흐의 재능에 감탄을 해 북스테우데에게 똑같은 재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바흐 역시 육촌이자 한 살 위였던 마리아 바르바라와 함께 한창 연애 중이었으므로 북스테우데의 딸과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르벡을 떠났다. 핸델은 하지만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엔 자신의 음악성을 알리기에는 할레가 너무 좁다고 느껴 당시 독일 오페라의 중심지였던 함부르크 등을 다니면서 요한 마텔존이나 라인하르크 카이저 같은 작곡가들과 친해져 함부르크 오페라 하우스의 제2 바이올린 주자로 일하는 동시에 오페라 작곡에 전념하게 된다. 20살에는 오페라 알미라를 작곡한다. 21살이 된 핸델은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피렌체에서 핸델이 작곡한 최초의 이탈리아 오페라인 로드리고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핸델의 삶이 마냥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리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이탈리아 악파인 조반니 보논치니와는 음악상의 적수였다. 이들의 경쟁과 핸델을 질투하는 음모 때문에 핸델은 수차례의 파산과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핸델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보논치니의 질투를 은근히 즐겼다고 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핸델은 40여 개의 오페라를 비록 흥행이 될 만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이렇게 핸델은 음악의 다양한 방면에 접목했기 때문에 살림을 잘 꾸려나갔다고 하여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핸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가난한 음악가 구제회에 1000파운드를 기부한 후 세상을 떠났다. 네, 수고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 사람 순서가 갑자기. 민성이가 먼저네. 민성이. 음, 핸델의 출생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사망을 했는지, 음악에 관련돼서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거를 깔끔하게 잘 쓴 것 같아요. 해나? 신기했던 점 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주가 직접 후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이랑 뭐 질투를 즐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핸델이 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렸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설명해준 부분이 되게 전 인상 깊었고 그리고 글이 전체적으로 딱 깔끔하게 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저도 깔끔하게 쓰인 것 같은데, 저기 중간에 마르가리타 부분에서 때문하고 띄우고 애를 쓴 부분이 약간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음, 그렇지. 자, 수고했습니다. 소윤이가, 글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윤이가 이 글을 쓰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윤아? 글을 쳐서 진짜 엄청 찾아봤어요. 뭐 나무 음, 위키, 뭐 위키백과부터 뭐 되게 많이 찾아봤고요. 음, 음, 찾아본 다음에 그것 중에 이제 순서가 딱딱 해서 다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거 다 읽는 다음에
그 순서 정리해가지고 음. 썼어요. 그렇지. 그래서 서윤이가 지금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각 자료마다 이제 특이하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서윤이가 이른바 취사 선택 필요한 것만 이제 뽑고 나머지 이제 버리고 뭐 이러한 작업 이런 과정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윤이의 말투로 서윤이 말투로 또 이렇게 바꿔서 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어쨌든 뭐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돼 있고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핸델의 아버지는 공중외과에서 미용사였기 때문에 핸델이 음악하는 걸 달궈하지 않았다. 절박에 찾아냈다. 하지만 핸델은 운 좋게도 영주 덕분에 음악도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핸델 스스로도 과외 11살에 배를 음악 유학까지 보내주었다라고 돼 있거든. 여기까지 쌤이 잘 이해를 했어. 자, 근데 아버지가 아, 법관이 되길 원했다라고 됐는데 쌤이 좀 조금 이해가 안 된 것은 영주가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아, 어떻게 해서 근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그 영주가 밀었던 거는 그럼 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일단은 아, 이 아버지의 여기 써져 있는데 아버지의 음, 유언이 되게 강력했어요. 이 음, 당시에 효과가. 음, 그러니까 이 유언 때문에 음. 영주가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그렇구나. 유언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음, 네. 이거를 딱히 이제 핸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이제 음,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음. 당시에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당시 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 효과는 강력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소연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 그 서윤이 말을 듣기 전에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영주가 아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현대의 아버지는 궁중 외과 의사고 미용사였다라면 어쨌든 궁중의 직원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영주에 이렇게 딸린 사람인데 아니 이 영주가 결정한 일을 어떻게 아버지가 뒤엎나라고 이렇게 의심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서윤이는 그걸 쓴 거야 그 이유를 썼는데 막상 이걸 읽은 선생님은 이거가 뭐였던 거야? 불충분했던 거야.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좀 어려워. 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간극이 있는 거야, 간극이. 그 간극을 잘 메우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시시콜콜하게 얘기해주면 글이 느슨하고 지겨워. 그렇다고 또 이제 뭐야? 너무 또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팍팍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또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 그 호흡을 맞추기가 사실은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설명이 지금 충분한 건지, 어? 뭐 너무 선생님 뭐 저런 얘기까지 하고 앉았나? 라고 이 시시콜콜한 한 건지, 아니면 너무 그냥, 에이, 뭐 애들 이 정도까지 건너뛰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 눈높이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그게 이제 두 가지야. 하나, 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타고난 사람도 있어, 그냥. 근데 그건 뭐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한테는 감이 있고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칙상 이 정도 수준으로 써주면 되겠더라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서윤이가 말한 그 정도의 내용들이 설명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대학 지역에서 아버지 뜻을 따랐고 뭐 여기서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실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현이가 개입한 거야. 개입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 물론 요거 자체도 이제 다른 글에 있는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현이가 이렇게 중간에 자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핸델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글쓴이가 자기의 목소리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건데 요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글을 좀 더 편하게 읽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델은 법대 공부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뭐 똑똑했지만 포기가 빨랐던 핸델은 대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똑똑했지만 포기가 빨랐던 핸델은 대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우라주 들어가게 되었다 해서 어, 포기가 빠른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아, 만약 이제 여기서 만약 했다면은 또 이 사람은 머리 자체로는 진짜 똑똑했기 때문에 음, 일단 음악으로 안 들어가고 꾸역꾸역 했어도 일단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머리거든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한 지역의 중심은 교회 성당이었고 오르가는 교회 건축.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칼뱅파교. 칼뱅파 교회라고 하는데 칼뱅파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칼뱅파는 오늘날로 보면 교회 중에 장로교회라는 게 다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성결교 이렇게 교단이 여러 개 나뉘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칼뱅이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엄숙주의 뭐 이런 그 스위스 쪽에서 더 이렇게 이름을 알렸던 건 칼뱅파 교회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도 판단이 두 가지야. 하나는 이 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칼뱅파 교회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그때 그냥 이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칼뱅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각 줄을 단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이게 칼뱅파 교회를 설명하면 글의 흐름이 끊겨.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주 달기라고 해가지고 왜 너네 여기 책 페이지 끝에 보면 여기 이렇게 선 네네. 그어졌고 이 칼뱅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이 써진 거 있지. 이런 네. 각주 또는 이제 미주는 이제 그 글이 다 끝난 그 다음에 끝에 가 있는 건 우리가 미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각주 또는 미주를 달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각주나 미주를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 정점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이제 한자성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한 것들 뭐 좋은 부분들인데 이 활용 점정 뭐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야 여러분들 수준이 다 높아갖고 이제 알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니까 서현이가 이제 고민인 거야. 나 이렇게 유식하고 똑똑해라고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잘난 체는 하고 싶은데, 이 무식한 것들이 이게 또 못 알아들을까봐, 그렇다고 또 이게 쉬운 말로만 쓰면 나의 이 유식함을 또 자랑을 못 하겠고, 그럴 때 이제 쓰는 것들이 활용 점정 해놓고 이제 그 밑에 각주 달아가지고, 요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용의 눈에 뭐, 눈동자를 그려서 완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미션 커리어로 오르간 쪽을 생각한 핸들은 음악가 삶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자기 증명 욕구였을까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여기 하지만 자신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 여기도 개입 개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음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올라가려 마음먹었다. 물론 돈도 끝내주게 벌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핸델은 16살 리브가 당시 오르가스 그에게 음악을 배웠다. 핸델의 순적인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여기 하지만 북스의 자리를 조건 받고 리브가 떠났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하나기가 말했던 뭐 이건 뭐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리브가 떠났다 돼 있고 하나의 다른 이야기로는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뭐해서 문단구별 해서 핸드에 떠난 지 2년 후에 바흐 역시 북스테 큰 감명받았고 북스테 역시 핸들 못지않은 바이오진에 감탄을 해 북수대에게 똑같은 제안을 받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문장이거든. 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특히 북수대 역시 핸들 못지않은 바이오진에 감탄을 해 북수대에게 똑같은 제안을 받게 된다. 음, 그러면 이게 북수대가 북수대에게 똑같은 제안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문장이 꼬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쟤는 북수대 역시 핸들보지않은 바의 재능에 감탄을 했다. 그래서 뭐야 바흐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요 바흐는 똑같은 제안을 받게 된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명확하게 뭐 할수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리뷰가 떠났다 있고 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문장이 뭐야? 좀 길어요. 여기까지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앞에 다른 것들은 문장을 짧게 짧게 잘라서 잘 썼는데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길면은 아무도 힘들어 읽는 사람도 긴 호흡을 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는 할 때 문장들을 끊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살은 오페라 알미라를 작곡한다 이런 식으로 끊었잖아. 어? 그리고 여기도 문장이 또 길어지네. 그래서 이 문장들은 두 문장 이렇게 좀 이렇게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핸델의 삶이 마냥 승전강만 것 같지만 그리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보면
별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어. 최초의 이탈리아 오페라가 성공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뭔 또 승승장구해. 그러면 이름을 알리기 그게 시작해서 네가 말하는 대로 성공 가도를 쭉 얘기를 해야지.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데 이제 최초의 성공을 거뒀는데 승승장구 했다고 이렇게 퉁쳐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건너뛴 느낌? 아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건너뛰지 않아야 되고, 이탈리아 음악상의 적수였다. 에, 이들과의 경쟁과 핸델의 질투하는 음모 때문에 수차례의 파산과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그래서 여기 부분도 그냥 뭐야, 수차례의 파산, 세 번이나 죽을 고비 이런 식으로 그냥 뭐였다는 거야. 퉁 치고 넘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소연이가 이제 여태까지 글을 잘 쓰다가 이제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 안배를 해야 돼, 자기가 안배를. 안배를 해서,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내가 실패한 얘기 조금 쓰겠다. 그 성공을 부각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 그렇지 않고 너가 이제, 어떻게 그 비율 배분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상에서 글의 비율 배분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핸델은 그를 줄굽이 달려 핸델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보노치니의 질투를 은근히 즐겼다고 한다로 돼 있고, 이것을 시작으로 핸델은 40여 개의 이게 오페라를 부르고 앞으로 흥행 가는 게 결과물을 많이 낼 나을까요? 거였다. 이게 바뀐 거지. 네, 두 너 어디로 개가 가야 돼? 요 앞으로 가야 돼. 저기 네. 그래서 그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핸델은 음악을 다양한 방면에 접목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핸델은 음악을 다양한 방면에 접목했기 때문에 어디? 다양한 방면이 도대체 뭔데? 하하. 그런 아, 점에서 이 이것도 그냥 너무 여기 건너뛰어버린 그 거지. 어? 40개 역의 오페라를 비록 흥행이 될 만한 곡들을 작곡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다양한 방면이라면 그 다양한 방면이 오페라 말고 또 뭐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써야 아, 되는데 그 다음에 살림을 잘 꾸려 나갔다고 하여 음악의 어머니가 불리겠다. 이건 또 뭔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바흐랑 어, 차이점으로 있는 건데요. 어, 이게 바흐는 어, 뭔가 어 그 바흐는 음. 어 바흐는 이제 거의 한 가지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바울은 뭐 하나만 집중했어? 한 가지 아니 정형화된 아니 틀을 그 만들었어? 딱 그런 어. 게 아니었어요. 잠시만요. 자, 뭐였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희도 네.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해주고 그래서 네가 특히 이거 얘기할 때 이제 바흐 얘기가 사실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어렸을 그쵸. 때는 바흐하고 핸델하고 부부인 줄 알았어. 네? 또 심지어는 그 음악가들이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발 같은 거 쓰잖아. 그 네네. 핸들은 진짜 여잔 줄 알았어, 여잔 줄. 그래서 이제 음악의 어머니고 뭐 이렇게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유는 뭐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악의 전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규칙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린다는데 뭐 왜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뭐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 바흐급이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있으니까 그냥 또 다른 별칭 음악의 어머니다 했다는 정도로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 설명할 때는 그 바흐 얘기 끌어다가 바흐하고 뭐 해서 견주어서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그 부분까지 갔더라면 더 글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윤이가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자기 언어로 바꿔서 글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서윤이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선생님이 조언했던 그런 분들 앞으로 이제 글을 쓸 때 참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이 수고 많았습니다. 2등이 누구였지? 아까 2등이 누구였어? 하랑이야? 하랑이. 하랑이. 자, 하랑이는 누구 갖고 쓴 거지? 저 비발디. 비발디. 자, 하랑이 발표하고 그다음에 서윤이, 민성이, 해나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주가 많이 늦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음, 응. 자, 응. 읽겠습니다. 하랑이. 따뜻한 봄이 왔다.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소란을 피운다.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다시 아늑한 봄의 분위기 속에 노래가 시작된다. 비발디의 봄 제1악장 소네트. 하얀 얼음이 녹아 없어지고 따뜻한 공기가 밀려와 꽃들이 만개하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는 봄. 봄을 표현한 노래 중에서도 비발디의 사계, 봄보다 더 적합한 게 있을까? 바이올린이 내는 수수리에 첼로가 부드럽게 감싸주어 소소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사기를 작곡한 비발디는 성직자였다. 그는 1678년 3월 4일에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버지 아래에서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한다. 그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전자적인 적발 때문에 붉은 사제라 불리었는데 당시 적발은 불운의 상징으로 주변으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비발디는 항상 신보다 바이올린과 작곡이 우선순위였다. 건강상의 문제로 미사를 거의 빼먹었는데 몇 번 없는 미사도 악상이 떠오르면 도중에 내팽개치고 악상을 적으러 갔다고 한다. 그래서 성직자로서 신앙심이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작곡을 할 때 말고는 항상 손에 목줄을 들고 있었다고 하고 그의 악보에 적혀있는 LDBNDA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를 참여하여 아멘 를 보면 신앙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기보다 음악이 더 비발디에게 중요했다 생각된다. 비발디는 사제사포를 거둔 지 몇 달 만에 베네치아의 소녀 고아원 오스페탈레 델라 피에타의 바이올린 교사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말만 바이올린 교사지 모든 악기를 총괄하고 합창의 지휘와 감독을 맡았다고 한다. 이후 비발디는 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런 비발디의 노력 때문일까? 피에타 학교의 음악 수준 비약적으로 높아져 외국까지도 널리 알려졌다. 피에타 학교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1710년대에는 순회 공연을 시작했으며 1715년에는 표창장도 받았다. 그리고 정기 연주회를 하며 높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한다. 피에타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원래 과원이었음에도 이탈리아 각지의 귀족과 부자들이 자기 딸을 학교에 입학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명성이 오른 비발디는 활발하게 연주 여행과 작곡 활동을 했으며 페르디난도 대공이라는 후원자도 생겼다. 또한 비발디는 외국에서 유명 인사가 베네치아를 방문하면 일부러 찾아가 곡을 거치면서 그들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작곡가로 인정받은 비발디는 이제 오페라 작곡에 눈길을 돌렸다. 비발디 활동 당시 베네치아는 로마, 나폴리와 함께 유럽 바로크 오페라 3대 분산이었으며 베네치아에서 인기 있는 오페라 작곡가, 가수는 큰 부와 명성을 얻고 있었다. 1713년 비발디는 자신의 첫 오페라 오토네를 상영했으며 1714년에는 아예 산탄젤로 악장의 감독이 되어 작곡뿐만 아니라 오페라의 공연과 승인까지 맡았다. 1715년 이후 오페라 작곡가로서 비발디의 명성은 베네치아를 넘어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펴져나가 몇몇은 외국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연주여행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비발디의 생활 기준은 항상 베네치아에 있었다. 하지만 1718년 그가 40살이 되던 해 만토바에 연주했던 햇은 나름슈타트의 필리프가 그에게 궁정 악장직을 제안하여 그는 베네치아를 떠날 기회를 얻었다. 비발디는 이 제안을 수락하며 1725년까지 7년 동안 만토바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7년 동안 비발디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는 비발디의 대표곡인 사계를 작곡한 것이었다. 비발디는 1740년대 후반까지 활발히 오페라를 작곡하였으며 특히 안나지로가 비발디의 정식 가수처럼 항상 비발디 오페라의 여신승 연을 맡았다. 그러면서 안나 지로라와의 연민이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이것이 정설로 여겼지만 증거가 없는 것에 모아 루머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한다. 비발디의 명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서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자신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칸타타를 했으며 특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가 비발디의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빈과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그의 오페라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런 카를 6세 관심에 보답하여 비발디는 자신의 아홉 번째 기악 작품집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1730년에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빈과 프라하로 연주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비발디는 1737년 출판사와의 수입 대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12번째 작품집 이후 자신의 악보 출판을 전면 중단하였다. 악보를 출판사에 맡겨 대량을 찍어내는 것보다 부자나 귀족들에게 소수를 파는 것이 더욱 이득이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의 니콜라 첸 세드빌의 곡을 비발디의 13번째 작품집으로 출판하는 위작 출판 실패까지 벌어졌다. 같은 해 비발디의 전재산에 관한 고민이 계속 미뤄지다 성사되지 않으면서 비발디는 말 그대로 파산생수가 되었다. 정세적으로 매우 공식해진 비발디는 자신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카레 입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다행히도 카레 입세는 빈으로 오면 성실 음악가로 받아주고 오페라 공연을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바디는 자신의 악보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빈으로 출발했으나 그가 빈으로 도착했을 때는 카르 6세가 위력했고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전쟁이 일어나면서 카르 6세의 후계자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다른 나라로 피신해버렸다. 결국 절망에 빠진 비바디는 천식이 악화되면서 1741년 빈에서 죽상하고 말았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해의 행방은 묘연해졌으며 그의 음악은 무려 200년 동안이나 묻혀져 있다가 20세기 초에 요한 세바스타인 바흐가 비발디의 곡을 편곡한 편곡집이 발굴되면서 비발디의 음악이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비발디가 1년에 전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낭비가 심했고 형제 딸에도 성우보다 음악에 더 집중했기에 나태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발디가 상당히 성실했고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 그가 음악교사로 온 지 단 몇 년 만에 피에타 학교가 유럽에서 숨쉬는 음악 수준을 갖춘 학교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나 지로를 계속 자신의 오페라에 등극시켜 생긴 연매자도 안나 지로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랬다는 평이 더욱 많다. 당시 안나 지로를 자신의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한 작곡가들도 적지 않았다. 그가 돈을 낭비했다거나 하는 증거도 딱히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사실인 것도 아니다. 비가지는 온갖 루머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이 루머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결국 비발디의 정확한 지시를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루머들이 언젠간 다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서연이부터. 일단 그 맨 처음에 그 악장 소네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고 이제 그 비발디 노래는 많이 아니 음악은 많이 듣는데 이렇게 뭔가 비극적으로 죽는지도 몰라가지고 좀 더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민성이. 일단은 이 비발디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약간 그런 내용들을 되게 자세하게 조사한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주. 저도 그 민서이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꼼꼼하게 그 자세한 거를 잘 조사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하랑님 그 특징이 그 시간 순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딱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없었어서 조금 어디로 이동했다 하는 부분에는 조금 뇌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해나. 저도 비슷하긴 한데, 처음에 소네트로 시작할 때 이렇게 음악 설명까지 더해줬는데, 이 부분에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다음에는 다 이렇게 나열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발디가 약간 말년에 좀 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지금 알게 돼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하랑이가 아주 긴 글 열심히 잘 썼습니다. 하랑이도 글 쓴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어? 일단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봤고요. 전체를.
그리고 여기저기 칼럼이나 나무위키 들어가서 계속 보고 무슨 루머가 많길래 계속 더 조사를 해보고 글을 썼습니다. 음. 자,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아까 뭐 예주나 해나나 뭐 민성이나 서윤이의 평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 여러분들이 평가했던 그런 부분들과 같은 맥락 속에 일단 글 자체의 어떤 그런 짜임이라던가 안정성 이런 건 상당히 높은 좋은 어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랑이 글들이 아까 그 예주가 얘기했나? 시간 순서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되어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의 일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약간 지루한 부분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것들을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주가 뭐라고 했냐면 뭘 강조하려고 한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특색. 특색을 살려서 얘기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하랑이가 금방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누구야 비발디에 대한 뭐가 있더라고요. 루머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그 루머가 많은 그 오해 속에서 어떤 그런 인물들이라는 어떤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그걸 더 자세하게 쓰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쳐낸다던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제가 있는 어떤 그런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꼭 주제가 있는 글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배열할 수도 있어. 그냥 그 인물의 일생을 쭉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글도 있는 거고 또 아까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가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하는 특징을 붙잡아 갖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루머 속에 휩싸였던 어떤 그런 그 누구야 그 비발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쌤이 그 하랑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던 것들이 이 누구야 비발디가 잊혀질 뻔한 인물이었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다시 이제 뭐 바흐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가 왜 잊혀지려고 했었던 건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에 그 얘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가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이거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하락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시작 부분들에서 이렇게 음악의 어떤 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없어도 돼.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시작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또 반대로 이 부분을 앞에다 놓지 않고 뭐에다 놓는 경우도 있어? 그걸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인물의 어떤 그런 가장 뭐한 걸 다시 한번 음미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 후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도 글 쓰는 그 기법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런 기법을 살려 쓰고 있는 점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이 다음에 누구지? 해나? 네. 해나는 이 사람이야? 네. 이름 엄청 기네. 자, 하겠습니다. 음,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낭만주의의 마지막 세대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낭만 시대의 거장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쇼팽이나 리스트와 달리 피아노 위주의 곡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악기들을 이용한 작곡을 많이 했다. 라흐마니노프의 특징으로는 손 길이가 대략 30cm 정도로 피아노 건반으로 도에서 다음 옥탑을 악까지 칠 수 있었다고 한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그는 키까지 198cm로 매우 커서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마르병 증후군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다. 그의 생일은 1873년 4월 1일에 러시아 제국에서 출생하였고 정기적으로 집에서 가정음악회를 여는 등 음악이 생활화된 유년기를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근위대 대장, 어머니는 장군의 딸이었고 부모와 조부모님 모두 음악 애호가였다. 다른 유명한 음악가들과 같이 라흐마니노프도 어려서부터 그 천재성이 보였다. 그는 4살일 때 자청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귀족이자 지주였기에 가능한 조기 교육이었다.
10대에 접어들어서는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라흐마니노프는 처음 본 악보를 바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인 초견력이 가장 돋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다. 라흐마니노프가 9살일 때 아버지가 도박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빚을 지게 되면서 살던 집을 팔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의 불화도 심해지고 누이의 죽음 등 충격이 클 만한 일을 자주 겪으며 어린 시절의 라흐마니노프는 반항아 기질이 강했다고 한다. 이사를 온 후 가족 내력상 음악보다는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장교가 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군사학교의 학비가 너무 비싼 탓에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다니게 되었다. 이 음악원에서 라흐마니노프는 당시 저명한 피아노 스승인 즈베레프 아래서 합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즈베레프는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먹이고 재우면서 레슨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엄격한 레슨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때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 실력뿐 아니라 반항적인 성격도 바로잡히게 되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 피아노 테크닉을 연마하고 문화생활도 자주 접하면서 점점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연습이 너무 혹독하다 보니 라흐마니노프는 실증을 내고 동시에 다른 장르의 음악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작곡이 아닌 피아노만을 강요하는 즈베레프의 집에서 뛰쳐나오게 된다. 즈베레프를 떠난 라흐마니노프는 사촌인 사티나 가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스크바 음악원의 최우수 학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아직 10대에 불과했다. 모스크바 음악원 피아노 과정을 1년 조기 졸업한 라흐마니노프는 18살의 나이로 피아노 협주곡 오피 1을 발표하게 된다. 17살부터 이 곡을 쓰기 시작해서 이듬해 완성했는데 2에서 3악장은 불과 이틀 반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1892년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노 솔로를 맡고 피아노 연주의 최고 영예와 함께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 성공도 오래가지 않았다. 24세의 라흐마니노프는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첫 교향곡 1번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했다. 촉망받는 젊은 작곡가,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그에게 이 초연은 재앙에 가까운 참담한 실패였다. 당시 그 교향곡을 지휘했던 지휘자가 만취 상태였던 이유도 있지만 당시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곡이라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실세였던 음악가인 세자르 쿠이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1번은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내렸던 10대 재앙과 흡사하다라며 심한 혹평을 했다. 그 후 그는 이 충격에서 나오지 못하고 3에서 4년간 우울과 무기력의 늪에서 살아갔다. 이 시기에 그는 10대 때 머물렀던 사티나 가문의 넷째 딸 나탈리아 사티나, 즉 그의 사촌과 결혼하려다가 고모와 부모 그리고 러시아 정교의 비난을 받아 우울증이 더 심해져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라흐마니노프를 돕고 싶었던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 박사는 라흐마니노프가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암시와 최면요법을 수개월간 꾸준히 사용했다. 나는 다시 곡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곡은 최고의 곡이 될 것이다.와 같이 암시를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되찾은 라흐마니노프는 협주곡 2번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이 곡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며 다시 세계적인 작곡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현대 이전의 곡으로는 드물게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 본인의 연주가 녹음되어 남아있다. 이 이듬해엔 결혼도 성공하고 오페라 작곡에도 힘을 썼으며 볼쇼이 극장의 지휘자로 취직까지 하게 된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총파업을 비롯해 정부군과 혁명군 사이의 전투는 치열했다. 결국 라흐마니노프는 지휘자를 사임하고 아내와 딸과 함께 독일 드레스덴으로 건너가게 된다. 독일에서 머무르게 된 1906년부터 약 3년간 라흐마니노프는 음악에 전념한다. 이 시기에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제3번, 교향곡 제2번, 2단조 등 주옥 같은 걸작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는 1908년 러시아로 귀국 후 1909년 미국에 건너가 지휘로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연주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다시 러시아로 귀국해 지휘자를 맡기도 했지만 다시 발발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스웨덴으로 망명하였고 빈털터리 상태가 되어 몇 년간은 피아노 연주에 집중하며 쉴 틈 없이 일했다.
10년 동안 1000회에 가까운 연주를 했다고 한다. 1918년에는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이 시기에는 또 다른 걸작인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완성시키게 된다.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고국인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라흐마니노프는 1943년에 미국에서 사망하게 된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랑이. 되게 시대상의 배경을 되게 잘 설명하면서 이 인물을 잘 설명한 것 같고 되게 깔끔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서연이. 서연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라. 우리가 들을 수 있나? 죄송합니다. 일단 뭐 즈베레프에서 뭐 집에서 탈출을 막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작곡한 곡의 연주가 실패가 이제 지휘자가 만취를 한 이유도 있고 막 이런 거 처음 들어봐서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고 또 여기도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펴가니니의 변주곡을 이때 작곡했는지 처음 알아서 정말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성이. 민성아, 너 소연이 본받았냐? 아, 죄송해요. 제가 물 마시느라. 아무튼, 해나도 이제 되게 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 연도별로 어릴 때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약간 잘 조사해서 잘 쓴 것 같아요. 어, 예주. 이 글도 그 시간 순대로 했는데, 문단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 보기 편했고, 어, 뭐 얘기하려 했는데 까먹었어요. 자, 해나가 글 쓴 과정을 한번 얘기해보고 해나는 어떻게 이 글을 작성했나? 저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그 음악을 했어서 라흐마니노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되게 딱 라흐마니노프가 생각나서 바로 정했고 진짜 검색을 많이 해서 비교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쓴 사람들마다 쓴 스타일도 다르고 정보도 되게 다양하고 다른 점도 많아서 그래도 제일 많은 거, 제일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따로 골라내서 일단 써놓은 다음에 그걸 또 시간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해나하고 하랑이하고 이제 그 시작하는 방법에서 좀두 사람이 이제 확연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랑이가 이렇게 봄바람에 막 살랑살랑 거리면서 아주 낭만적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해나는 아주 그냥 낭만주의 마지막 세대의 피아니스트 작곡가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아주 그 건조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스타일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야. 이것도 역시 하나는 이것도 역시 개성인 거야. 나는 좀 이렇게 건조한 스타일로 간다. 나는 말랑말랑한 스타일을 난 더 좋아한다 해서 자기마다 어떤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번 글은 건조하게 갈 거야. 내가 이번 글은 아주 낭만적으로 갈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뭐해? 변환시킬 수도 있고. 그건 뭐 두 가지 이 부분들인데 어쨌든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 내 글 쓰는 스타일은 또 어떠한지.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들면 계속 그냥 그렇게 쓰면 돼. 또는 내가 내 글 쓰는 스타일을 좀 뭐 해볼까? 바꿔볼까?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그 아는 것과 알고 이렇게 하는 것과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그냥 쓰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썼는데 근데 선생님은 예주 아까 뭐 얘기하려는지 생각났어? 생각이 안 났어? 음, 하랑이? 네. 뭐 예주. 음. 근데,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 자, 하라이글하고 해나글하고 같은 점이 역시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열을 했잖아. 아까 여러분들 나이 순서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썼잖아. 근데 해나글하고 하라이글하고 차이가 선생님은 있었거든. 그 배열한 건 똑같은데. 아까 그냥 뭐 이렇게 읽기가 편했다. 누가 아까 그런 민성이 그랬나? 누가 읽기가 편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닐까요? 누가 그랬어? 그런 사람 없나? 선생님 상대적으로 해나글이 하라이글에 비해서 눈에 더 잘 들어왔거든.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야. 문단 구별? 문단 구별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어져서 네. 그래 그것도 크겠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약간 좀 부가적으로 이 손 사람 길이가 대략 못됐나 30cm 알려주는 됐다. 거. 키가 198cm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에피소드, 일화, 에피소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동안에 그 이야기의 그 흡인력이라고 그러는데 빨아들인 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그냥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아까 오히려 하랑이가 시작은 말랑말랑했는데 오히려 그 글 안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쓴 거야. 상대적으로 무슨 곡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해나의 글 안에는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하고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섞여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방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무슨 작품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읽기가 좀 더 쉽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그런 특징을 또 이렇게 뭐야 잘 살려가지고 해나가 쓰고 있는 부분들 뭐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나글을 읽으면서 어쨌든 사망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죽고 이제 끝났어. 뭐 당연히 죽고 끝나야지. 끝냈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 죽었다고 끝나는 게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아 태어난 걸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있었다라면 요 가운데 분이 일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마지막 부분의 어떤 그런 총평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하랑이 같은 경우는 하랑이가 이제 뭐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무슨 뭐 루머 속에 있는데 뭐 진실이 뭐야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로서 자기가 쓴 글들을 이렇게 매듭짓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하랑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매듭이 그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해나가 이 인물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떤 매듭 지어주는 거를 미국에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닌 다른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성이 네. 민성이 글 보고 예주는 보냈니 어디로? 저 줌으로 보냈어요. 줌으로 보냈고 자, 민선이를 보고, 그럼 예죽을 보겠습니다. 자, 민선이 시작하겠습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 10대 초에 이미 종전의 연주 기법의 대부분을 마스터한 파가니니는 15살이 되자 하루 10시간 이상의 격심한 연습으로 혼자서 새로운 연주 기법을 습득해 나갔고 1799년 17살에 북이탈리아 지방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곧 명성가부에 휩싸였다. 하지만 급속한 성공으로 자원에 빠진 파가니니는 방탕과 도박에 빠져 건강을 해치고 거액의 빚을 져서 결국 연주에 필요한 바이올린마저 잃는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 그는 1801년부터 1804년 사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하모닉스나 중음주법, 스타카토 등의 새로운 주법을 개척했다. 1804년 22살 때 제노바로 돌아와 다음 해부터 다시 연주 활동을 개시하여 이전보다 더한 칭송을 받았다. 그 명성으로 인해 나폴레옹의 누이 동생에게 초대되어 루카이 궁전 가극장에서 3년간의 지휘 생활을 보냈다. 1808년 26살 때부터 1828년 46살까지 20년간에 걸쳐 이탈리아 각지로 연주여행을 하며 종전의 바이올린 개념을 훨씬 초월한 뛰어난 경지에 이르러 성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 묘기는 이탈리아 외의 각지로 퍼져나가 파가니니의 이름은 온 유럽 음악 애호가들의 입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르내리게 되었다. 1828년 파가니니는 처음으로 국외 연주 여행을 했다. 3월 말 빈에서 있었던 연주에는 대성공을 거뒀고 다음해 1829년 베를린에서도 이러한 성공을 거둔 파가니니는 독일 각지를 순회한 끝에 폴란드로 갔고 또 1831년엔 파리, 이어 영국으로 건너가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죽기 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왕복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는 한편 프랑스의 악보 출판사에 작품을 출판하려고 했으나 파가니니가 요구하는 인세가 너무 높아 출판은 진척되지 못했다. 1834년 1월 무렵부터 파가니니의 건강은 매우 악화되어 연주 활동도 뜸해져 1840년 5월 27일 인후결핵으로 프랑스의 니스에서 5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파가니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기교로 어느 바이올리니스트도 시도하지 않았던 화려하고 다양한 연주 기법들을 개발했는데 웬만한 실력으로는 연주가 불가능한 초인적인 기법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난도의 기법을 능숙하게 해내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연주 기술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렀다. 바이올린 연주사에서 파가니니는 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음악가로 꼽힌다. 그 전까지는 기교가 지금처럼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는데 파가니니가 이를 극한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그가 개발한 기교는 근대 바이올린의 기초가 되었고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가 작곡한 곡 중 카프리치오는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사람이란 반드시 거쳐야 할 바이올린 곡으로 여겨진다. 뭐야 이거? 자, 예주. 어, 첫 번째에 처음에 뭔가 앞에 글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뭐냐. 그 1대기에 10대부터 딱 잘라버리고 시작을 하니까 앞에가 뭔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중간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고, 뒤에 그 일생 후에 다른 일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파가니니의 설정들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서윤이. 예수님이랑 같이 앞에가 이제 뭐 언제 태어났고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거기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파가니니가 새로운 연주 기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되게 잘 꼼꼼하게 설명해 주어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랑이. 저도 여기 파가니니가 여기 후반부로 여기 크막 파가니니가 한 일에 그 지금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해나. 어, 저도 바이올린을 꽤 오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이해는 되게 잘 되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있던 음악 용어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처음 부분에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파가니니 커리어의 시작부터 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자, 민성이 이 글 쓴 과정을 역시 간단하게 들려주고. 일단은 이 숙제를 듣자마자 좀 누구를 할까 생각이 들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사실 이 파가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작곡을 한 그런 곡 같은 거 한번 좀 더 들어보고 뭐 블로그라던가 포스타입이라던가 이런저런 거 찾아보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추려내고 따로 있는 내용들 추리고 이 사람 음악사에 끼친 영향 같은 거 따로따로 찾아내가지고 좀 합쳐서 쓴 거. 그렇게 썼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민성이 글이 지금 다른 친구들 글과 달리 이 그 파가닌이 어떤 점이 강조된 거야? 영향? 어? 영향. 음악 세계, 영향, 음악 세계, 음악적 특징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점들이 다른 친구들이 불과하는 점들이 다른 또 이렇게 특색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0대 초에 시작돼서 그 이전에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빠진 것들이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지 않냐고 이렇게 10대 초부터 그 앞의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것들도 뭐 이건 그 글쓴이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보면 17살에 그럼 얘가 도박에 빠져 건강해지고 거액의 빚을 진 거야? 17살에? 17살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아, 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에서 여기 1801년이면 19살 사이에 얘가 네, 그 도박으로 사이에. 건강 해치고 거액의 빚을 져서 그랬다고 18살, 19살짜리가? 네. 아마? 오,
그래,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보통은 18살, 19살짜리가 무슨 도박에 빠지고 막, 이 방탕한 도박에 잠깐만요. 빠지고 이게 또 좀 잘못 썼을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잠깐 본 거에는, 어, 나중에 1839년 그 무렵에 도박장에 뭐 그 투자했던 도박장이 뭐 이렇게 파산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뭐 이렇게 파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뭐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뭐 그 소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그분이 조금 그랬었고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해나가 얘기했었는데 하모닉스나 중음주법 스카타도 뭐 이런 그 부분들 새로운 주법을 개척했다고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나가 이제 뭐 나는 음악을 해서 나는 알지만 선생님처럼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줬습니다. 선생님처럼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각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아까 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낯선 용어가 있으면 그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용어를 얘기했어요. 아까 해나글에는. 아까 선생님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그 빼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나처럼 처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모닉스다 그러면 하모닉스가 뭔지를 앞에서 뭐뭐한 하모닉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하모닉스 해놓고 이제 가로쳐 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들 이렇게 이제 글들을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각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성이 글의 특징은 뭐냐면 민성이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써놨어. 근데 이거를 하랑이의 한 절반? 3분의 1 정도로 써놓은 거야. 이 부분을 하랑이는 더 훨씬 더 이제 뭐하게 더 충실하게 쓴 그런 부분들인데 뭐 민성이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모여보는 것도 간단하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성이가 그 뭐야 멋을 부렸어. 그래 멋을 부렸는데 응? 뭐 예를 들면 애호가들의 입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르내리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멋을 부린 거야. 이건 이제 두 가지지. 이렇게 내가 멋진 문장 표현을 내가 즐겨 쓴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또 이제 뭐 하면 과하면 아우 그 오글거린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문장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사실적으로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멋진 문장 표현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점들도 좋은 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부분들이 이제 음악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건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한 사망 이후에 아까 내가 선생님 해나한테 얘기했던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는 부분이라던가 뭐 평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민성이는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사람마다 개성이기도 하고 뭐 글에 따라서 이게 있는 게 좋기도 하고 아니고 오히려 있어서 군더더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있는 것들이 나름 어떤 민성이의 특징을 살리는 특색을 살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민성이가 여기서 보면은 성공했다 얘기야 결국.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반복적인 나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과감하게 합쳐주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이른바 사족이지 사족. 우리 저거 왜 써? 사족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생긴 것 자체가 그 뱀 그림을 열심히 그려놓고 시간 남아가지고 장난친 말을 왜? 발 그렸다가 근데 뭐야 뱀도 팔 있어요. 탈락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워야지. 생각되는 것들이 사족이라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를? 생겨났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주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런 거. 예주글. 예주는 쇼팽. 너네는 뭐야 10포인트로 해도 너네는 다 보이지. 네. 네. 부러워. 저 눈 좋아가지고. 음. 자, 예주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피아노에 바쳤고 우리 피아니스트들은 그를 피아노의 절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어느 작곡가보다도 훨씬 더 피아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프레데리크 쇼팽이다. 쇼팽은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기록한 작곡가이다. 쇼팽은 현재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마음,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칭해진다. 역시나 그는 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한 천재였으며 주위 어른들은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가 나타났다며 쇼팽을 축복했다. 쇼팽이 작곡했던 곡은 폴로네이즈 G단조와 B플랫 장조이다. 폴로네이즈를 들어보면 일곱 살 아이가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못할 음악에 그 당시 사람들도 극찬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쇼팽이 큰 후에는 존중받지 못하던 작곡가 연주자였다.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기피하던 다른 작곡가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불협화음, 생소한 기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인데 이런 쇼팽을 다른 사람들은 음악을 배우지 못한 아마추어, 돌연변이 등으로 생각했다. 그런 것 때문인지 쇼팽은 죽은 후에 더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에뛰드, 녹턴 등을 작곡하였다. 에뛰드는 연주곡, 공부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작곡가들도 에뛰드를 만들었지만 쇼팽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에뛰드 안에서도 아름다운 선을 가지고 있고 연습이 아닌 연주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곡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뛰드를 들어보면 전부 손가락 연주뿐만이 아닌 듣기 좋은 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녹턴은 노래하는 듯한 명상적인 오른손과 펼친 화음의 왼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쇼팽의 녹턴 중 가장 유명한 곡은 녹턴 2번인데 많은 연주자들이 이 곡을 친다. 또한 비교적 산뜻하고 우아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 쇼팽은 뛰어난 피아니스트, 작곡가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인 폴란드를 위한 독립운동가였다. 연주회에서 번 돈의 절반은 독립운동 기금으로 내놓고 폴란드를 위한 자선음악회도 개최할 정도로 독립을 위한 마음은 매우 뜨거웠다. 쇼팽이 빈으로 유학을 갔을 때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항을 해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가 빈에서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했을 때에는 러시아의 잔혹한 진압으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쇼팽이 조국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 혁명이 아니었다는 슬픔 등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만든 것이 에뛰드 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쇼팽의 대인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쇼팽은 라카파넬라를 작곡한 리스트와 친했다. 당시 인기를 못 얻던 쇼팽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지만 리스트는 그를 알아주었다.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으로 인기를 끌던 리스트는 쇼팽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게 되었고 연주가 끝나자마자 말을 걸었다. 그 후 서로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며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리스트는 쇼팽에게 로즈드 상드라는 여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는 담배를 물고 남장을 하고 다니는 한 문학가였는데 그 때문인지 쇼팽에게 상드의 첫인상은 그닥 좋지 않았다. 그러나 상드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두 사람은 10년간 사랑을 한다. 쇼팽은 연애를 하면서 몸이 점점 악화되는데 상드가 옆에서 많이 돌봤다. 이런 둘의 관계를 주위에서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았고 상드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쇼팽은 꽤나 신경을 썼다. 따라 쇼팽은 원체 온순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간다. 그러다 보니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10년의 연애를 끝내고 말았다. 네, 수고했습니다. 서윤이. 일단 쇼팽에 이런 연애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고 또 이제 그 아까 뭐였냐 그 이 쇼팽이 독립운동도 같이 병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사랑이. 쇼팽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진짜 노래만 딱 알았었는데 저도 이렇게 사랑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결혼했던데 결혼을 안 한 것이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윤성이. 일단은 막 제가 한 것처럼 막 연도별로 쩌라락 나이별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걸 했다 식으로 좀 더 약간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사람이 어떤 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느낌의 내용들도 열심히 잘 써줘서 좋았습니다. 해나? 어,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쇼팽 일생보다 곡 관련 설명도 많아서 조금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민성이가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시대순이 아니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한 것도 그렇고, 쇼팽의 전체적인 일생보다는 부분적인 부분 한 두세 개를 자세히 설명해 준 거는 되게 약간 읽기 편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스토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준은 이걸 쓴 과정을 잠깐 예주가 설명해주면. 저는 저 책 받았을 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길래 무조건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있겠다 했는데 쇼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당황해갖고 숙제를 들었을 때 쇼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쇼팽을 구글에 찾아보면서 나무위키나 블로그 같은데 들어와서 정보를 얻고, 다른 친구들은 다 시대순으로 했길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어떤 것들을 써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순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주가 지금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렇게 시대순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예주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내가 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앞에 보면 합니다, 합니다다 갑자기 뭐뭐 이다라고 바뀌어서 갑자기 예주도 당황했지, 어색하지. 그 다음에, 아니, 아, 그, 뭔지 몰라, 예주야? 아니, 원래 합니다, 있습니다 하고 따옴표가, 갑자기 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어떻게 흥미롭게 잘 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10년을 끝내고 말았다라는 식으로 끝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끝 마무리를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왠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들. 뭐 근데 뭐 자기가 글을 쓰는 목적상 이렇게 쓰려고 처음부터 의도했다라면 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연대순으로 쓰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쓰는 방식도 있다는 것들, 그것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들, 이렇게 낯선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관심, 이 아니를 바라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다이어트 학교 관심 이야기. 없어요. 어우, 자랑하지 마, 민성아. 다이어트 아니, 학교 그냥 이야기는 신경을.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이어트 학교 가지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